자, 그것은 3,000명 병사의 동원령도 6조 원의 청구서도 아니었다. 수억 명의 시선이 집중된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 던져졌다.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권력을 쥐고 있는가? 전 세계가 한국에 남은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 여겼을 때 군대를 파견하거나 굴욕적인 양보를 하거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답변에 회의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보였던 이 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저는 2위입니다. 10년 넘게 전략연구소에서 일하며 제 경력 전체를 하나의 굳건한 신념 위에 쌓아올려 셔쇼파 올렸습니다. 힘은 압도적인 화력, 막대한 국방 예산, 그리고 견줄 수 없는 기술 격차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저는 지정학적 분쟁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이 세상의 권력 게임을 해설했습니다. 제 세계관은 박물관에 전시된 냉전 시대의 무기들처럼 단단하고 차가우며 명확한 논리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시대의 논란에 여지없는 로마였고 그들의 군사 시스템은 현대전쟁의 성경이었으며 동맹국들은 그 핵심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성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듯 흘러갔죠. 중동에서 발생한 그 분쟁이 예상치 못한 망치처럼 제가 굳게 믿었던 논리의 대탑에 첫 균열을 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불안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중동, 그 오래되고 뜨거운 땅은 늘 제국들의 힘겨루기 시험장이자 무덤이었으니까요. 교전, 공습, 군사 배치.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일상적인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전황보고서의 행간에서 무인기가 전송하는 흐릿한 영상 속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음은 분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쟁이 드러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균형에서 기인했습니다. 제 작업대는 세 대의 모니터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시간 정보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왼쪽에는 미군 기지를 나타내는 파란색 아이콘이 빼곡한 전술 지도가 있었고 가운데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매 요격과 각 공격의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터미널이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암호화된 뉴스 소스와 정보 요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비대칭 공격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싸움이라고 말이죠.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제가 교과서와 내부 보고서에서 수없이 연구했던 현대 방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각 요격 진지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 미국 군사 패권의 상징이었죠. 이론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강철의 천장처럼 모든 침입자를 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깜빡이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요격하고 있었고 미사일은 굉음을 내며 밤하늘의 값비싼 궤적을 그리며 치솟아 날아오는 무인기와 로켓탄을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낭보 속에서 저는 미미한 실패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대응하고 늘 불을 끄는데 급급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입은 거인이 민첩하고 값싼 벌떼, 무리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매 성공적인 요격 뒤에는 막대한 자원 소모가 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매 요격의 비용, 매 공격의 빈도, 그리고 방어 시스템의 대기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불길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강한가의 전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시합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 시스템은 정교하지만 연료 소모가 심한 슈퍼카와 같아서 경주 트랙에서는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경기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내구 레이스로 변한다면 그 막대한 연료 소모 자체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제가 본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방어 시스템이 저비용 소모전 속에서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무인기 하나가 파괴될 때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환비는 전술적으로는 성공일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구소 회의실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 핵심 분석가 몇 명이 거대한 전자 모래판 주위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백발의 제 멘토이자
여러 전쟁의 변화를 목격했던 노 교수님은 화면에 계속 깜빡이는 붉은 경고를 가리키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는가? 문제는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아니라 방패를 휘두르는 팔이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속도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제 사고의 사각지대를 강타하는 펀치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힘의 절대값에만 집착했을 뿐 효율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차원을 간과했습니다. 이 분쟁은 현대전쟁에서 절대적인 기술 우위가 지속 가능한 작전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그 우위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자비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승리의 착각에 빠뜨려 매 성공적인 전술 행동마다 전략적 고갈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전쟁의 논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정말 단순히 더 많은 적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피로감과 무력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전례 없는 혼란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치 세상을 측정하던 저의 자가 갑자기 눈금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우리 스스로를 관찰자라 자칭하던 이들이 이제 막 지각 깊은 곳의 진동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은 추상적인 불균형감을 구체적이고 잔혹한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급 비밀이라고 적힌 그 보고서는 새벽 3시에 제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등급의 경고는 중대한 사상자 발생이나 전략 목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어떤 사상자 보고보다도 저를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정교하게 계획된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으로 거의 동시에 중동 지역 27개 미군 기지와 관련 시설에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27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제 첫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술 지도를 불러내 화면에 공격받은 모든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중동 지도 전체에 미군 주둔을 나타내는 파란색 아이콘들이 빽빽한 붉은색 공격 화살표로 뒤덮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시리아까지,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더 내륙까지 거대한 동시공격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습도, 시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상대의 전체 방어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선언 말입니다. 그 순간 중점 방어, 기동 배치에 대한 저의 모든 고전적인 군사 이론은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이 더 이상 가장 견고한 한 지점을 공격하는 대신 모든 창문과 문을 동시에 두드릴 때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압력 테스트였습니다. 모든 기지는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동시에 같은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의 훈련에서는 단일 고가치 목표에 대한 포화 공격을 수없이 상정했지만 이러한 분산 포화 공격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시뮬레이션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이런 방식이 공격력을 분산시켜 우세한 병력 집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전술은 바로 이 점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특정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화재 지점을 만들어 상대의 소방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7개의 기지가 동시에 경보를 울린다는 것은 27개의 지휘센터가 동시에 판단을 내려야 하고 27개의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물류 네트워크가 27개의 지점에 동시에 탄약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갑자기 27명의 환자를 동시에 심장 수술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술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의 에너지, 주의력, 자원은 순간적으로 극한까지 희석될 것입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지휘센터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장교들의 고함 소리, 화면에 깜빡이는 경보, 장군들의 굳은 표정. 그들이 직면한 것은 더 이상 하나나 몇 개의 구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시스템적 과부하 상황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발사에도 복잡한 의사결정 사슬을 거쳐야 하는데
이제 이 사슬은 전례 없는 정보의 홍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의 악랄함은 방어 측이 가장 귀중한 자원인 첨단 요격 탄약을 극도로 빠른 속도로 소모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격 측은 비교적 저렴한 무인기와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방어 측은 그들의 가장 최첨단이자 가장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 같아서 한쪽은 모래로 칩을 걸고 다른 한쪽은 황금으로 따라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고요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강력함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강력함을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견고한 방패를 소유하는 것으로 동일시했지만 이 창과 방패를 유지하는 전체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간과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감당 능력에 정확히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군사 초강대국이 어떤 정면 전투에서도 패배하지 않고도 이길 수 없는 소모전에 끌려들어가 결국 시스템 과부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한때 무적이라 여겨졌던 그 군사 기계가 그토록 많은 지점에서 동시에 수동적인 방어의 늪에 빠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정으로 오싹하게 만든 것은 이 27개의 동시다발적 전장이 아니라 이번 공격의 비용 데이터를 분석 모델에 입력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비현실적일 정도로 터무니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는 이 분쟁의 본질을 군사적 차원에서 완전히 경제학의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초기의 충격이 가라앉은 후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저를 사로잡아 이 시스템적 과부하 뒤에 숨겨진 경제적 논리를 정량화하기 위해 미친 듯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교환비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애호가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전술적 화제가 아니라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략적 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가 화면에 최종적으로 명확한 대비를 이루었을 때 저는 그 두 숫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마치 물리학자가 자신이 신봉하던 기본 법칙이 한 실험에서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격 측이 사용한 무인기는 모델과 구성에 따라 비용이 대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략 중형 승용차 한 대 가격과 맞먹습니다. 그것들은 대량 생산되며 기술적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 소모품처럼 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측은 어떨까요? 그런 날아다니는 자동차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 미군이 발사한 패트리어트 3형 요격 미사일은 단발당 약 52억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대 52억 원. 저는 이 두 숫자를 화이트보드에 나란히 쓰고 붉은색 마커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저는 제 심장 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 대비 자체는 이미 군사적 범주를 넘어선 거의 황당한 블랙 유머 같았습니다. 저는 데이터의 출처를 여러 번 확인하여 정확성을 검토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73배의 가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논리의 전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모델에서는 더 비싸고 더 발전된 무기 시스템이 더 높은 작전 효율성을 가져와 장기적인 대치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전투기 한 대는 수십 개의 지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 비싼 가격은 강력한 작전 능력으로 상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가장 비싼 시스템이 가장 저렴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강요되었고 매 성공적인 방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은 왕이 순금으로 만든 화살로 윙윙거리는 모기떼를 쏘아 죽이는 모습. 그는 몇 마리 맞출 수는 있겠지만 곧 자신의 국고가 이 값싼 성가심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고갈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방향 소모의 전쟁 모델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울수록 저렴해졌습니다. 그들이 소모하는 것은 방어 측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어하는 쪽은 지킬수록 비싸졌습니다.
매번 반가쇠를 당기는 것이 마치 자신의 경제적 동맥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극단적인 비대칭성은 전쟁의 지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가 국고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았고, 누가 경제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전쟁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가진 거대 국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쪽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미군의 반응이 그렇게 수동적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싸울 여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 요격 결정 뒤에는 복잡한 비용 고려가 얽혀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은 막대한 지출을 의미했고, 싸우지 않는 것은 인명피해나 시설 파괴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피를 흘리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며 새로운 분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모든 무기 성능, 기술 격차에 대한 가중치 매개 변수를 버리고 두 가지 핵심 변수만 입력했습니다. 공격 비용과 방어 비용이었습니다. 모델 실행 결과는 명확하고 끊임없이 하향하는 곡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이러한 공격 빈도와 교환비가 지속된다면 미군의 중동 방어 체계는 몇 달 안에 경제적 붕괴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탄약이 바닥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방어 모델을 유지하는 재정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저울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힘은 미사일도 군대도 아니었고 차가운 경제학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전선에서 온 전술 분석 보고서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비용 역설 뒤에 숨겨진 더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함은 시스템의 효능 붕괴 지점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술 분석 보고서는 몇 장 되지 않는 매우 얇은 서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청은같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전략적 관점이 아니라 가장 미시적인 교전 세부 사항부터 시작하여 매 요격의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제 재등고를 오싹하게 만든 통계였습니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 날아오는 무인기 목표물 하나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평균 11발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발. 이 숫자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정보부서 동료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암호화된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데이터 확인 완료? 제 뇌는 한순간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3천만 원대 52억 원의 비용 차이가 터무니없다면 11발의 52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목표물을 요격하는 것은 터무니없음을 넘어선 어떤 전략적 자살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종이에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1발의 미사일 곱하기 52억 원 나누기 발은 572억 원. 572억 원의 대가를 치러 3천만 원 가치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 이 숫자는 유령처럼 제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효능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이러한 신형, 저렴한 위협에 대응할 때 그 효율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고서에는 기술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무인기는 목표물이 작고 속도가 느리며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종종 벌떼 전술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와 고도에서 포화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목표에 대응하고 110%의 요격 성공률을 보장하기 위해,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면 기지 파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중봉 요격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휘관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다른 궤도로 같은 목표물을 포위하도록 명령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전통적인 고속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맞설 때는 효과적이었지만 저렴한 무인기 벌떼에 맞설 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매우 불리했던 비용 교환비를 무려 11배나 더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첨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첨단이고 설계가 정교하다 할지라도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성이 이토록 낮다면 그 첨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수술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임무는 그것으로 밀을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매번 휘두를 때마다 가장 귀중한 도구를 마모시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격추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격추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무인기 10대가 날아온다면 110발의 요격 미사일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공격에 20대가 온다면요, 세 번째에 50대가 온다면요, 방어 측의 탄약고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격 측은 그저 저렴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계속 생산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모래시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미군 탄약 비축량을 나타내는 모래가 전례 없는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위협을 나타내는 모래가 끊임없이 보충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전장에서의 특정 교전에 달려있지 않았고 그 모래시계가 바닥나는 속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금고에 잠가두었지만 10일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군사제국의 기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경종과 같았습니다. 그 붕괴는 천지개벽할 만한 대결전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수의 저렴한 무인기와 이러한 재앙적인 요격 효율성만으로도 끊임없는 승리 속에서 마지막 힘을 소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온 정보는 제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흘러내리는 속도는 보충되는 속도를 훨씬 넘어섰던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미 최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산업의 심장부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전장의 소모 속도가 임계점에 달하자 모든 이의 시선은 자연스레 후방구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한때 민주주의 국가의 병기창이라 불리던 미국의 군산 복합체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만 하면 첨단 무기 탄약이 물처럼 쏟아져 나와 전선의 소모를 보충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고 잔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즉시 전담팀을 꾸려 미국 국방산업의 생산 능력, 특히 패트리어트와 같은 첨단 무기의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업계 전문가들과 연락하고 공개된 재무 보고서와 비기밀 생산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패트리어트 3형 요격 미사일, 전장에서 하루에 수십 발, 심지어 수백 발씩 소모되는 이 고가 소모품의 미국 본토 생산 속도는 월 평균 40발에서 50발에 불과했습니다. 월 40에서 50발. 이 숫자를 제가 이전에 계산했던 전장의 소모 속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깊은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하루 동안 소모되는 양을 후방 공장에서 채우려면 한 달, 심지어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격차였습니다. 생산 속도와 소모 속도 사이에 수백 배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술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산업 위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은 복잡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서방의 국방산업은 대규모 통합과 축소를 겪었습니다. 많은 생산 라인이 폐쇄되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공급망은 취약하고 길어졌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평화 시기에 저속 생산에 최적화되어 소수의 동맹국에 소량의 값비싼 무기를 제공하는 데 맞춰졌을 뿐 고강도, 고소모의 장기전에 대규모 보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는 여러 공급업체에서 오는 수천 개의 정밀 부품이 필요하며 그 어떤 한 과정이라도 지연되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이제 갑자기 이러한 최적화된 공장들에게 생산량을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마치 정교한 골동품책에 당장 F1 경주차의 속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선 병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역량의 대결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서류상 군사력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 산업 기반이 전시의 막대한 소모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한 힘은 허구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 예산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초강대국이 가장 기본적인 생산과 소모라는 수학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전투에서 적에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 속에서 적절한 신진대사를 받지 못해 쇠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린 거인과 같아서 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전장에서는 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처를 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의 지연은 미군의 전략 비축량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창고에 저장된 미사일은 한 발 쏠 때마다 한 발씩 줄어들었지만 보충 속도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매 발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거운 전략적 족쇄를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전술적 득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탄약 비축 문제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형은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핵심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대개 가장 직접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완화하려 합니다. 바로 위기와 부담을 외부로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맹국들, 특히 안보상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이 압력의 주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동 전장의 압력은 무례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 한국에 들이닥쳤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자 압력은 필연적으로 외부로 전이되기 마련입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또한 끊임없이 하향하는 자원 곡선을 보았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산업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 소모전의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 엄청난 중압감을 나눌 어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결국 동아시아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외교 채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두 가지 구체적이고 가혹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약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파병하여 미군의 비전투 임무를 지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기지 방어와 후방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수준에서 대폭 인상하여 6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두 발의 중량급 폭탄처럼 한국 정치권과 여론의 격렬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는 즉시 이 두 요구의 배후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위기를 동맹국의 의무로 전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병력 파병은 겉으로는 방위 부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미는 한국을 이 불확실한 분쟁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병사들이 중동 땅을 밟는 순간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군사작전이 강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력 분담을 넘어선 위험과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만약 전황이 악화된다면 이 3,000명의 병사들은 비전투 인원에서 포화 속으로 던져지는 병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조 원의 방위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굴욕적인 방식으로 한국에게 이 전쟁에서 미국의 막대한 지출을 대신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돈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소모를 메우고 거대한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 즉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전쟁 모델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에게 전례 없는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마치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주가 파트너에게 손실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동맹국의 공동 책임으로 포장하여 타인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대신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의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맹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탄생하여 냉전 시기에 공고해졌으며 그 핵심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최전선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의 핵심이 소리 없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청구자이자 책임 전가자가 되려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방식은 이러한 압력을 극단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동맹 관계를 거의 상업적인 협상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호를 제공했으니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복잡한 국제관계를 거친 거래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을 극도로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안보가 한미동맹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병력을 파병하든 거액을 지불하든 자신의 국가를 멀리 떨어진 직접적인 핵심 이익과는 무관한 수렁에 빠뜨리고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 전술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게임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맹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이 이 불공정한 거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갑작스러운 책임 쓰나미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진정으로 백열화시킨 것은 이러한 요구 자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선택한 압박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비공개 외교를 선택하지 않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억압이라는 거대한 쇼를 펼칠 무대를 정성스럽게 마련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현대 여론전의 정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주권 국가를 굴복시키려면 단순한 밀실 압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세워 전 세계의 시선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양국 고위층 간의 비공개 협상이어야 할 자리가 의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대중의 시야로 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플래시셀에 카메라, 전 세계 주요 통신사 기자들이 작은 협상실을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이미 외교 협상이 아니라 정교하게 연출된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미국의 합리적인 요구 앞에서 어떻게 한 발짝씩 물러나는지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중계 신호는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시청자 수가 1억 7천만 명이었지만 이 숫자 자체도 이미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고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면서 이 숫자는 미친 듯이 치솟아 결국 2억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억 3천만 쌍의 눈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국 대표단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압력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조차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표의 발언은 일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파병과 증액을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한 유일한 길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짓 이분법의 틀을 설정했습니다. 파병 아니면 증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마치 그 외에는 세 번째 길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틀의 음흉한 점은 상대방에게 문제 정의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전략적 공영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 문제로 단순화시켰고 두 가지 선택지 모두 한국에게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파병을 선택하면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증액을 선택하면 돈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했습니다. 저는 생중계 화면 속 한국 대표들의 진지하고 근엄한 표정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망설임이나 한마디 반박도 언론에 의해 동맹에 대한 배신이나 비겁함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론과 국가 이미지를 이용한 공개적인 인질극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논평은 거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주류 의견은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압력 속에서 결국 덜 나쁜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파병을 선택할지 아니면 증액을 선택할지 추측했지만 그들이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헤비급 챔피언과 경량급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 같았고 심판과 관중 모두가 전자에게 노골적으로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링 코너에 몰려 끊임없는 맹공격을 받으며 더 이상 방역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끄고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깊은 무력감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패권을 이용한 공개적인 강압에 분노했고 한국의 처지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미국의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고 패권 논리가 또 한 번 거침없이 통용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판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몇몇 거물급 선수들이 침묵하고 퇴장하는 것을 선택했고 이것이 바로 외롭고 고립되어 보였던 한국이라는 말이 갑자기 매우 중요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한미 협상 테이블에 집중되어 이것이 그저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 사이의 집안 싸움에 불과하다고 여길 때 일부 유럽 강대국들의 반응은 이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에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주석을 더했습니다. 워싱턴은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비슷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답변은 사뭇 달랐습니다. 미국의 가장 굳건한 특별관계, 동맹국인 영국은 짧은 내부 논의 끝에 파병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현재 군사 자원을 유럽 방향에 집중해야 하며 중동 정세는 군사적 확대보다는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문제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또 다른 유럽 강대국인 프랑스 또한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파리 측은 명확한 전략적 목표와 철수 계획 없는 군사 작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두 거절의 목소리는 당시 한미 협상에 거대한 파괴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저희 같은 전략 분석가들에게는 천둥과 다름없었습니다. 영국의 결정은 심오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들은 두 개의 거울처럼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독립적인 군사적 판단 능력을 가진 수많은 전쟁을 겪어낸 전통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마저 발을 빼기로 결정했을 때 그 자체로 강력한 전략적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경계선을 가진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정의로운 전쟁이 아니라 위험으로 가득하고 투입 대비 산출이 극히 낮으며 참여국들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소모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이 분쟁의 본질, 즉 밑빠진 독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스템의 내재적 결함을 위해 자국 병사들의 피와 납세자들의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퇴장은 무형의 정당성을 한국에 제공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마저 참여하길 꺼리는데 왜 한국만이 이 의무를 져야 하는가? 이것은 미국이 구축하려 했던 국제적 합의와 동맹의 책임이라는 도덕적 고지를 순식간에 절반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현명한 자기 보조는 또 다른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압력이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안보상 미국에 가장 깊이 의존하는 동맹국인 한국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동맹국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미국의 좌절감은 한국에 대한 더욱 강경한 압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순간 한국은 진정으로 홀로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단순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정학적 처지가 훨씬 더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그래서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미국 대표의 말에는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형식적인 예의가 줄어들고 한국이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강경함이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보라,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제 오직 당신만이 동맹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억 명의 시선이 이글거리는 그 방안에서 한국 대표단의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한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굴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무력한 항해 끝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인가? 저 역시 당시 대부분의 관찰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결말은 정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은 상대가 그려놓은 원 안에서 선택하지 않았고 그 원 밖으로 직접 뛰어넘어 새로운 판을 스스로 그려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다시 한번 의심의 여지 없는 어조로
파병 또는 증액이라는 선택지를 한국 측에 던졌을 때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금태 안경을 쓴 점잖은 중년 남성으로 보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병사들의 생명 가치나 국가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생중계 카메라 앞, 그것은 3,000명 병사의 동원령도 6조 원의 청구서도 아니었다. 수억 명의 시선이 집중된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 던져졌다.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면 과연 누가 진정한 권력을 쥐고 있는가? 전 세계가 한국에 남은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 여겼을 때 군대를 파견하거나 굴욕적인 양보를 하거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답변에 회의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 순간부터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 보였던 이 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저는 2위입니다. 10년 넘게 전략연구소에서 일하며 제 경력 전체를 하나의 굳건한 신념 위에 쌓아올려서 올렸습니다. 힘은 압도적인 화력, 막대한 국방 예산, 그리고 견줄 수 없는 기술 격차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저는 지정학적 분쟁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이 세상의 권력 게임을 해설했습니다. 제 세계관은 박물관에 전시된 냉전 시대의 무기들처럼 단단하고 차가우며 명확한 논리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시대의 논란에 여지없는 로마였고 그들의 군사 시스템은 현대전쟁의 성경이었으며 동맹국들은 그 핵심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행성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듯 흘러갔죠. 중동에서 발생한 그 분쟁이 예상치 못한 망치처럼 제가 굳게 믿었던 논리의 대탑에 첫 균열을 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불안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쟁 초기에는 누구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중동, 그 오래되고 뜨거운 땅은 늘 제국들의 힘겨루기 시험장이자 무덤이었으니까요. 교전, 공습, 군사 배치. 이 모든 것은 저희의 일상적인 분석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 전황 보고서의 행간에서 무인기가 전송하는 흐릿한 영상 속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심상치 않음은 분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분쟁이 드러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불균형에서 기인했습니다. 제 작업대는 세 대의 모니터로 둘러싸여 있었고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시간 정보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왼쪽에는 미군 기지를 나타내는 파란색 아이콘이 빼곡한 전술 지도가 있었고 가운데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매 요격과 각 공격의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 터미널이 있었으며 오른쪽에는 암호화된 뉴스 소스와 정보 요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모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의 비대칭 공격을 정밀하게 제거하는 싸움이라고 말이죠.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제가 교과서와 내부 보고서에서 수없이 연구했던 현대 방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각 요격 진지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고 미국 군사 패권의 상징이었죠. 이론적으로는 넘을 수 없는 강철의 천장처럼 모든 침입자를 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의 깜빡이는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요격하고 있었고 미사일은 굉음을 내며 밤하늘의 값비싼 궤적을 그리며 치솟아 날아오는 무인기와 로켓탄을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낭보 속에서 저는 미미한 실패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대응하고 늘 불을 끄는데 급급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입은 거인이 민첩하고 값싼 벌떼, 무리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매 성공적인 요격 뒤에는 막대한 자원 소모가 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매 요격의 비용, 매 공격의 빈도, 그리고 방어 시스템의 대기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불길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강한가의 전쟁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시합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 시스템은 정교하지만 연료 소모가 심한 슈퍼카와 같아서 경주 트랙에서는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경기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내구 레이스로 변한다면 그 막대한 연료 소모 자체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제가 본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방어 시스템이 저비용 소모전 속에서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무인기 하나가 파괴될 때마다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환비는 전술적으로는 성공일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구소 회의실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 핵심 분석가 몇 명이 거대한 전자 모래판 주위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백발의 제 멘토이자 여러 전쟁의 변화를 목격했던 노 교수님은 화면에 계속 깜빡이는 붉은 경고를 가리키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이는가? 문제는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가 아니라 방패를 휘두르는 팔이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속도로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은 제 사고의 사각지대를 강타하는 펀치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힘의 절대값에만 집착했을 뿐 효율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차원을 간과했습니다. 이 분쟁은 현대전쟁에서 절대적인 기술 우위가 지속 가능한 작전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면 그 우위 자체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자비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승리의 착각에 빠뜨려 매 성공적인 전술 행동마다 전략적 고갈에 한 발 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금과 억조처럼 여겨왔던 전쟁의 논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정말 단순히 더 많은 적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강력한 시스템이 피로감과 무력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전례 없는 혼란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치 세상을 측정하던 저의 자가 갑자기 눈금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근본적인 것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우리 스스로를 관찰자라 자칭하던 이들이 이제 막 지각 깊은 곳의 진동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것은 추상적인 불균형감을 구체적이고 잔혹한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급 비밀이라고 적힌 그 보고서는 새벽 3시에 제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등급의 경고는 중대한 사상자 발생이나 전략 목표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어떤 사상자 보고보다도 저를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정교하게 계획된 전례 없는 규모의 작전으로 거의 동시에 중동 지역 27개 미군 기지와 관련 시설에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27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제 첫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술 지도를 불러내 화면에 공격받은 모든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순식간에 중동 지도 전체에 미군 주둔을 나타내는 파란색 아이콘들이 빽빽한 붉은색 공격 화살표로 뒤덮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시리아까지,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더 내륙까지 거대한 동시공격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습도, 시험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상대의 전체 방어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선언 말입니다. 그 순간 중점 방어, 기동 배치에 대한 저의 모든 고전적인 군사 이론은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이 더 이상 가장 견고한 한 지점을 공격하는 대신 모든 창문과 문을 동시에 두드릴 때 문제의 본질은 완전히 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압력 테스트였습니다. 모든 기지는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동시에 같은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몇 번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의 모의 훈련에서는 단일 고가치 목표에 대한 포화 공격을 수없이 상정했지만 이러한 분산 포화 공격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시뮬레이션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이런 방식이 공격력을 분산시켜 우세한 병력 집중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란의 전술은 바로 이 점을 역이용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특정 기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화재 지점을 만들어 상대의 소방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7개의 기지가 동시에 경보를 울린다는 것은 27개의 지휘센터가 동시에 판단을 내려야 하고 27개의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며 물류 네트워크가 27개의 지점에 동시에 탄약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갑자기 27명의 환자를 동시에 심장 수술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수술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의 에너지, 주의력, 자원은 순간적으로 극한까지 희석될 것입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지휘센터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장교들의 고함 소리, 화면에 깜빡이는 경보, 장군들의 굳은 표정. 그들이 직면한 것은 더 이상 하나나 몇 개의 구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시스템적 과부하 상황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발사에도 복잡한 의사결정 사슬을 거쳐야 하는데 이제 이 사슬은 전례 없는 정보의 홍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방식의 악랄함은 방어 측이 가장 귀중한 자원인 첨단 요격 탄약을 극도로 빠른 속도로 소모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격 측은 비교적 저렴한 무인기와 로켓탄을 발사할 수 있지만 방어 측은 그들의 가장 최첨단이자 가장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박과 같아서 한쪽은 모래로 칩을 걸고 다른 한쪽은 황금으로 따라야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고요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강력함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이 처음부터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강력함을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견고한 방패를 소유하는 것으로 동일시했지만 이 창과 방패를 유지하는 전체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간과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감당 능력에 정확히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군사 초강대국이 어떤 정면 전투에서도 패배하지 않고도 이길 수 없는 소모전에 끌려들어가 결국 시스템 과부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한때 무적이라 여겨졌던 그 군사 기계가 그토록 많은 지점에서 동시에 수동적인 방어에 늪에 빠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정으로 오싹하게 만든 것은 이 27개의 동시다발적 전장이 아니라 이번 공격의 비용 데이터를 분석 모델에 입력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비현실적일 정도로 터무니없는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는 이 분쟁의 본질을 군사적 차원에서 완전히 경제학의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초기의 충격이 가라앉은 후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저를 사로잡아 이 시스템적 과부하 뒤에 숨겨진 경제적 논리를 정량화하기 위해 미친 듯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교환비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 애호가들이 즐겨 이야기하는 전술적 화제가 아니라 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략적 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취합한 데이터가 화면에 최종적으로 명확한 대비를 이루었을 때 저는 그 두 숫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마치 물리학자가 자신이 신봉하던 기본 법칙이 한 실험에서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격 측이 사용한 무인기는 모델과 구성에 따라 비용이 대략 3천만 원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대략 중형 승용차 한 대 가격과 맞먹습니다. 그것들은 대량 생산되며 기술적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아 소모품처럼 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 측은 어떨까요? 그런 날아다니는 자동차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 미군이 발사한 패트리어트 3형 요격 미사일은 단발당 약 50여억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대 50여억 원. 저는 이 두 숫자를 화이트보드에 나란히 쓰고 붉은색 마커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무실은 유난히 조용했고 저는 제 심장 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숫자 대비 자체는 이미 군사적 범주를 넘어선 거의 황당한 블랙 유머 같았습니다. 저는 데이터의 출처를 여러 번 확인하여 정확성을 검토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73배의 가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논리의 전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모델에서는 더 비싸고 더 발전된 무기 시스템이 더 높은 작전 효율성을 가져와 장기적인 대치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전투기 한 대는 수십 개의 지상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 비싼 가격은 강력한 작전 능력으로 상쇄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가장 비싼 시스템이 가장 저렴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강요되었고 매 성공적인 방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이아몬드 갑옷을 입은 왕이 순금으로 만든 화살로 윙윙거리는 모기떼를 쏘아 죽이는 모습. 그는 몇 마리 맞출 수는 있겠지만
곧 자신의 국고가 이 값싼 성가심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고갈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방향 소모의 전쟁 모델이었습니다. 공격하는 쪽은 싸울수록 저렴해졌습니다. 그들이 소모하는 것은 방어 측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어하는 쪽은 지킬수록 비싸졌습니다. 매번 반가쇠를 당기는 것이 마치 자신의 경제적 동맥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극단적인 비대칭성은 전쟁의 지속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가 국고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았고 누가 경제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전쟁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을 가진 거대 국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쪽이 되었습니다. 저는 왜 미군의 반응이 그렇게 수동적이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싸울 여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 요격 결정 뒤에는 복잡한 비용 고려가 얽혀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은 막대한 지출을 의미했고 싸우지 않는 것은 인명피해나 시설 파괴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피를 흘리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샘 근무를 하며 새로운 분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모든 무기 성능, 기술 격차에 대한 가중치 매개 변수를 버리고 두 가지 핵심 변수만 입력했습니다. 공격 비용과 방어 비용이었습니다. 모델 실행 결과는 명확하고 끊임없이 하향하는 곡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이러한 공격 빈도와 교환비가 지속된다면 미군의 중동 방어 체계는 몇 달 안에 경제적 붕괴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탄약이 바닥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방어 모델을 유지하는 재정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름 끼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저울추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힘은 미사일도 군대도 아니었고 차가운 경제학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최전선에서 온 전술 분석 보고서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비용 역설 뒤에 숨겨진 더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함은 시스템의 효능 붕괴 지점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전술 분석 보고서는 몇 장 되지 않는 매우 얇은 서류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청은같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거시적인 전략적 관점이 아니라 가장 미시적인 교전 세부 사항부터 시작하여 매 요격의 구체적인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제 재등고를 오싹하게 만든 통계였습니다. 실제 전장 환경에서 날아오는 무인기 목표물 하나를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평균 11발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발. 이 숫자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정보부서 동료에게 연락하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후 암호화된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데이터 확인 완료? 제 뇌는 한순간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3천만 원 대 52억 원의 비용 차이가 터무니없다면 11발의 52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목표물을 요격하는 것은 터무니없음을 넘어선 어떤 전략적 자살 행위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종이에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1발의 미사일 곱하기 52억 원 나누기 발은 572억 원. 572억 원의 대가를 치러 3천만 원 가치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 이 숫자는 유령처럼 제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효능 붕괴였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이러한 신형, 저렴한 위협에 대응할 때 그 효율성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고서에는 기술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무인기는 목표물이 작고 속도가 느리며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종종 벌떼 전술을 사용하여 여러 각도와 고도에서 포화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목표에 대응하고 110%의 요격 성공률을 보장하기 위해,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면 기지 파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공 시스템은 중복 요격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휘관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여 다른 궤도로 같은 목표물을 포위하도록 명령하여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술은 전통적인 고속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맞설 때는 효과적이었지만
저렴한 무인기 벌떼에 맞설 때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매우 불리했던 비용 교환비를 무려 11배나 더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가 첨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첨단이고 설계가 정교하다 할지라도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성이 이토록 낮다면 그 첨단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수술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신의 임무는 그것으로 밀을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매번 휘두를 때마다 가장 귀중한 도구를 마모시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우리가 그것을 격추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격추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 무인기 10대가 날아온다면 110발의 요격 미사일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공격에 20대가 온다면요, 세 번째에 50대가 온다면요, 방어 측의 탄약고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비워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공격 측은 그저 저렴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계속 생산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모래시계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미군 탄약 비축량을 나타내는 모래가 전례 없는 홍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위협을 나타내는 모래가 끊임없이 보충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전장에서의 특정 교전에 달려있지 않았고 그 모래시계가 바닥나는 속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금고에 잠가 두었지만 10일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군사제국의 기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경종과 같았습니다. 그 붕괴는 천지개벽할 만한 대결전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수의 저렴한 무인기와 이러한 재앙적인 요격 효율성만으로도 끊임없는 승리 속에서 마지막 힘을 소진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온 정보는 제 가장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흘러내리는 속도는 보충되는 속도를 훨씬 넘어섰던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미 최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산업의 심장부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전장의 소모 속도가 임계점에 달하자 모든 이의 시선은 자연스레 후방구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한때 민주주의 국가의 병기창이라 불리던 미국의 군산 복합체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산 라인을 가동하기만 하면 첨단 무기 탄약이 물처럼 쏟아져 나와 전선의 소모를 보충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고 잔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는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즉시 전담팀을 꾸려 미국 국방산업의 생산 능력, 특히 패트리어트와 같은 첨단 무기의 생산 능력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업계 전문가들과 연락하고 공개된 재무 보고서와 비기밀 생산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패트리어트 3형 요격 미사일, 전장에서 하루에 수십 발, 심지어 수백 발씩 소모되는 이 고가 소모품의 미국 본토 생산 속도는 월 평균 40발에서 50발에 불과했습니다. 월 40에서 50발. 이 숫자를 제가 이전에 계산했던 전장의 소모 속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깊은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하루 동안 소모되는 양을 후방 공장에서 채우려면 한 달, 심지어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격차였습니다. 생산 속도와 소모 속도 사이에 수백 배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전술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산업 위기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원인은 복잡했습니다. 냉전 종식 후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서방의 국방산업은 대규모 통합과 축소를 겪었습니다. 많은 생산 라인이 폐쇄되었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공급망은 취약하고 길어졌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평화 시기에 저속 생산에 최적화되어 소수의 동맹국에 소량의 값비싼 무기를 제공하는 데 맞춰졌을 뿐 고강도, 고소모의 장기전에 대규모 보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을 만드는 데는 여러 공급업체에서 오는 수천 개의 정밀 부품이 필요하며 그 어떤 한 과정이라도 지연되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이제 갑자기 이러한 최적화된 공장들에게 생산량을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마치 정교한 골동품책에 당장 F1 경주차의 속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쟁의 본질이 이 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전선 병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전체 산업 역량의 대결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서류상 군사력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그 산업 기반이 전시의 막대한 소모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한 힘은 허구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 예산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초강대국이 가장 기본적인 생산과 소모라는 수학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전투에서 적에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용 속에서 적절한 신진대사를 받지 못해 쇠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진대사가 극도로 느린 거인과 같아서 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전장에서는 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상처를 내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산 능력의 지연은 미군의 전략 비축량이 빠르게 잠식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창고에 저장된 미사일은 한 발 쏠 때마다 한 발씩 줄어들었지만 보충 속도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휘관이 매 발사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무거운 전략적 족쇄를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전술적 득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탄약 비축 문제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형은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핵심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대개 가장 직접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완화하려 합니다. 바로 위기와 부담을 외부로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맹국들, 특히 안보상 크게 의존하는 나라들이 이 압력의 주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동 전장의 압력은 무례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 한국에 들이닥쳤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자 압력은 필연적으로 외부로 전이되기 마련입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 또한 끊임없이 하향하는 자원 곡선을 보았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산업 생산 능력만으로는 이 소모전에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 엄청난 중압감을 나눌 어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결국 동아시아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일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외교 채널과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두 가지 구체적이고 가혹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약 3,000명 규모의 병력을 중동에 파병하여 미군의 비전투 임무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기지 방어와 후방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 수준에서 대폭 인상하여 6조 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는 두 발의 중량급 폭탄처럼 한국 정치권과 여론의 격렬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속한 연구소는 즉시 이 두 요구의 배후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위기를 동맹국의 의무로 전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00명의 병력 파병은 겉으로는 방위 부담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은 의미는 한국을 이 불확실한 분쟁에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국 병사들이 중동 땅을 밟는 순간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군사작전이 강제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력 분담을 넘어선 위험과 책임의 전가였습니다. 만약 전황이 악화된다면 이 3,000명의 병사들은 비전투 인원에서 포화 속으로 던져지는 병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조 원의 방위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거의 굴욕적인 방식으로 한국에게 이 전쟁에서 미국의 막대한 지출을 대신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돈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소모를 메우고 거대한 군사기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 즉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전쟁 모델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에게 전례 없는 불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마치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주가 파트너에게 손실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를 동맹국의 공동 책임으로 포장하여 타인에게 자신들의 실수를 대신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의 역사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맹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탄생하여 냉전 시기에 공고해졌으며 그 핵심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은 최전선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관계의 핵심이 소리 없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단순히 보호자가 아니라 청구자이자 책임 전가자가 되려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방식은 이러한 압력을 극단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동맹 관계를 거의 상업적인 협상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호를 제공했으니 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복잡한 국제관계를 거친 거래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을 극도로 난감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안보가 한미동맹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을 거스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병력을 파병하든 거액을 지불하든 자신의 국가를 멀리 떨어진 직접적인 핵심 이익과는 무관한 수렁에 빠뜨리고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사 전술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적 게임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맹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국이 이 불공정한 거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갑작스러운 책임 쓰나미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진정으로 백열화시킨 것은 이러한 요구 자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선택한 압박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비공개 외교를 선택하지 않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억압이라는 거대한 쇼를 펼칠 무대를 정성스럽게 마련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현대 여론전의 정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주권 국가를 굴복시키려면 단순한 밀실 압박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세워 전 세계의 시선을 이용해 보이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본래 양국 고위층 간의 비공개 협상이어야 할 자리가 의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대중의 시야로 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상은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플래시 셀에 카메라, 전 세계 주요 통신사 기자들이 작은 협상실을 빈틈없이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이미 외교 협상이 아니라 정교하게 연출된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미국의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미국의 합리적인 요구 앞에서 어떻게 한 발짝씩 물러나는지를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생중계 신호는 위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시청자 수가 1억 7천만 명이었지만 이 숫자 자체도 이미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고 언론의 보도가 계속되면서 이 숫자는 미친 듯이 치솟아 결국 2억 3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억 3천만 쌍의 눈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국 대표단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압력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조차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미국 대표의 발언은 일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책임과 의무를 반복해서 강조하며 파병과 증액을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한 유일한 길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짓 이분법의 틀을 설정했습니다. 파병 아니면 증액,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마치 그 외에는 세 번째 길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틀의 음흉한 점은 상대방에게 문제 정의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잡한 전략적 공형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선택 문제로 단순화시켰고 두 가지 선택지 모두 한국에게 극도로 불리했습니다. 파병을 선택하면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증액을 선택하면 돈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했습니다. 저는 생중계 화면 속 한국 대표들의 진지하고 근엄한 표정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망설임이나 한마디 반박도 언론에 의해 동맹에 대한 배신이나 비겁함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